자, 들어갈게요. 110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부동산 금융 파트로 이제 가서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쫙 어떤 게 이제 취재가 된다라는 걸 이제 보는데 한 5문제가 취재가 돼요. 5문제. 5에서 6문제인데 5문제가 유력하고 이 금융이라는 것은 따로 자금의 융통. 융통. 그럼 부동산을 한다는 건 신용대출이에요? 담보대출이에요? 그럼 주택금융이 주종을 이루겠죠. 주택금융.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제가 봤던 게 LTV와 DTI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게 LTV와 DTI에서 둘 중에 큰 금액, 적은 금액, 정금액 이렇게 시험 문제, 계산 문제가 나오고 또 LTV하고 우리가 부채 감당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걸 가지고 이제 상가에 대한 그 대출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게 유력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기출 특강이라든지 계산문제 특강 해놨으니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이제 은행 가서 대출액을 산정했다면 고종만 있어요? 이자가 변동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고종금리만 있다, 변동금리도 있다. 변동금리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방식이 우리가 저당상환 방식이에요. 그다음에 원금 균등, 원리금 체증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당상환 방식이 이제 가장 중요해서 이게 이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데 자, 일단은 주택금융이라는 자체를 보고 일단 110페이지로 가셔서 천천히 한번 내용을 볼게요. 주택금융이라는 것은 자, 거기에 밑에 박스 보시면은 주택의 소비금융이 있고 주택의 개발금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럼 소비자한테 빌려주면 소비금융이고 개발업자한테 개발금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주택 소비금융과 개발금융은 출제 빈도가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감정평가 시험 문제에 간단하게 나왔는데 그럼 우리가 수요자한테 빌려주면 소비고 공급자한테 빌려주면 개발이죠. 그래서 수요자 금융이고 얘는 공급자 금융이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가볼게요. 이 소비자 금융은 저당대부라고 하죠. 저당대부라고 한다는 일체는 보금자리론이라고 들어오셨죠. 보금자리론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그냥입니까? 장기 저리로 빌려줍니까? 그럼 기간이 장기죠, 그죠? 장기 저리로 만약에 갑돌이가 차입자라고 하죠. 돈을 빌린 사람. 그럼 A은행은 따라서 대출자. 그럼 돈을 빌려서 갚아나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저당대부라고 해서 자, 요건 무주택 서민들을 대상으로 간다는 거죠. 무주택 서민들을. 그러면 그냥요, 장기 저리로 빌려줘요. 일시불로 대출해주죠. 일시불 대출해주고, 일시불 대출. 그 다음에 장기 분할상환이 됩니다. 분할상환이 되니까 장기 저리로 빌려주는데, 자, 요 개발금융은, 자, 요건 따라보세요. 건축대부. 그럼 건축의 진척도에 따라 빌려줄 수 있죠. 그럼 이건 주택 건설업자한테 빌려줘서 자, 어떻습니까? 아직은 지었어요? 주택을 안 지었어요? 약간 진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했죠. 그래서 건축의 진척도에 따라 주기 때문에 자, 이건 일시불 대출이 아니라 단계적 대출이고 대부고 그 다음에 단기 좀 고리를 빌려주죠. 장기절이라면. 자, 가볼게요. 자, 소비금융이라는 게 있고 개발금융이 있죠. 소비금융은 그냥요, 저당 대부예요.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택 소비자의 주거 부담률을 높이기 위해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개량하는데 소비자한테 주택 담보로 해서 융자해 준 거예요. 가계에 대한 소비금융이 수요를 늘리는 거고요. 일시불 대출 장기 분할상환 장기절이 반영구적으로 저당해 주죠. 근데 개발금융은 그냥요, 건설회사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급업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건설업체에 대한 금융으로서 단계별 대출 일시불 상환 단기고리 한시적 저당이죠.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서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위에는 뭐 금융이라는 것은 뭐 자금의 융통, 주택금융을 더 주로 이룬다는 의의는 그냥 참고하시고요. 밑에 가시면 원칙과 기능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얘는 따라서 옳은 지문이 나온다. 틀리게 안 나요. 그냥 우리가 기능을 본다면 금융을 활성화시키면 주거가 안정되고 주택산업의 활성화, 그 다음에 거래가 활성화되겠죠. 그 다음에 청약제도 같은 거 들어보셨죠? 그냥입니까? 저축을 유도합니까? 주택자금 조성하고 경기 조절, 자가주택 공급을 확대시키고
원칙은 이제 자금은 충분한 확보가 필요할 거고 대출 금리는 좀 고리로 가야 돼요, 저리로 가야 돼요. 채권을 유동화 시켜야겠죠. 채권을 보존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금 보유라고 제가 이제 암기하시라는데, 따라서 자금 보유, 자는 자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자금, 금리, 따라서 보전, 그 다음에 유동화인데 참고만 하시고, 오른쪽 가시면은 저당대출제도에 저당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따라서 저당은 돈을 빌린 거를 얘기를 하죠.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부동산 금융을 저당이라고 하고, 아까 돈을 빌린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차입자라고 했죠. 그래서 피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인데 그냥 시험 문제는 차입자라고 나온다. 누구라고 나온다? 그다음에 은행은 그냥 대출자라고 나와요. 뭐라고 나온다? 대출자. 저당권자라고 나오진 않고 그냥, 그래서 돈을 빌린 사람은 대출자예요, 차입자야? 은행은요, 대출자. 이렇게만 표시만 하시지 뭐 피저당권자 뭐 이런 것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그다음에 저당 상환 방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볼 텐데 이걸 전에 넘겨보시면은, 자, 넘기시면 무슨 금리와 무슨 금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고정하고 변동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은 고정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변동은 바뀌죠. 그럼 고정 자체는 만약에 이따 문제를 풀어보지만 은행이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은행이 안 위험합니까? 위험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이자를 높게 잡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항상 제가 대출 시점에서는 이따 나오겠지만 대출 시점에서는 변동이 높습니까? 고정이자가 높습니까? 인플레를 가산해야겠죠. 초기 이자가 높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따 문제에 실제보다, 자,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 인플레가 많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럼 은행은 이건 높입니까? 이건 고정돼 있습니까? 그럼 이따 차입자는 유리하고 대출자는 불리해지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형님 조기 상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굉장히 잘 나오는데, 자, 지금 고정이자는 바뀌어요, 고정돼 있어요. 자, 고정이자가 만약에 8%고 내가 이제 7%라면 초기는 고정이 높죠. 이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근데 따라서 시장이자가 하락할 수 있죠. 그럼 시장이자가 하락하면 시장이 싸지는 거잖아요. 그럼 3%까지 간다면 얘는 그냥요, 조기상환이에요. 그럼 은행은 조기상환 수수료를 또 부과할 수 있죠. 이걸 따라서 조기상환 위험, 은행에 대한 위험이 되겠고, 만약에 얘가 시장이자가 높아지면 조기상환 할까요? 기존융자를 유지하려고 할까요? 그럼 은행이 이자에 대한 수익이 약화되죠. 그래서 이자 위험도 생긴다. 그래서 초기는 고정이 높다는 얘기고요. 자, 그럼 변동을 간다는 거는, 자, 이 인플레에 대한 걸 누구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차입자. 그럼 기준금리와 가상금리라는 거 들어보셨죠? 자, 이 기준금리는, 자, 따라서 CD, 자, 따라서 양도성 예금증서, 3개월 단위로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어음증서를 만기되면 거기에 대한 액면을 지급하고 이자를 낸다는 거는, 이 기준금리는, 이게 대출금리라면, 자, 요 기준금리는 따라서 예금이자를 적용한다. 그럼 은행은 예금이자보다 적게 받아야 돼요?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 가상금리를 더 할 수 있죠. 가상금리는 차입자 연체 시점에 따라 달라지면서 불변이지만 바뀌는 거는 가상이 바뀌어요, 기준이 바뀌어요. 그럼 CD가 3개월이고 코픽스가 6개월에서 1년이라 했죠. 그럼 우리가 코픽스보다 이제 CD가 글씨가 작으니까 얘가 더 그냥요, 기간이 더 길어요. 길죠. 자금 조달 비용 수수. 그러면 얘랑은 다 무슨 금리죠? 그럼 얘가 높아지면 그냥이야 대출 금리도 높아지죠. 이렇게 보시고, 자, 변동은 초기 이자가 높다, 초기 이자가 낮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차입자가 그 인플레에 대한 위험을 질 수 있죠. 그럼 차입자의 채무례 위험은 커지겠죠. 자, 그러면 은행은 변동은 바뀌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이자의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에서 차입자한테 위험이 더 전가될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십니다. 그럼 책에 볼게요. 책에 보시면 112페이지 가시면 고정이자와 변동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고정은 대출 기간 동안에 일정한 이자를 적용하고 차입자가 이해가 쉽고 금융기관도 금리 조정에 따른 업무의 번잡을 피할 수가 있는데, 자, 어떻게 돼요? 단점에 펼쳐 보세요. 아까 제가 조기 상환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인플레이션이 발생돼서 금융기관이 어떻게 돼요?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가 높아지면 금융기관이 손해죠. 그럼 실질이자가 하락한 위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시장이자가 하락하면 무슨 상환한다고요? 그러면 은행이 거기에 대한 어떻습니까? 안전 수익을 해칠 수 있죠. 그래서 나온 게 그냥입니까? 변동이자입니까? 특성을 합니다.
인플레에 따라 이자를 변동시킬 수 있죠. 대출자는 이자의 변동을 차입자한테 전가함으로써 인플레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건 장점만 보세요. 단점까지는 우리가 좀 어렵고, 그다음 밑에 나와 있는 건 아까 제가 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밑에 가격 수준 조정 전환은 잘 안 나오고, 조기 상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별표 쳐보세요. 무조건 더 100%. 그럼 조기 상한은 시장 이자가 대출 금리보다 높을 때, 낮을 때, 차입자는 만기 전에 원금을 상환하죠. 그러면 대출자는 조기 상한 위험에 대한 페널티를 가하겠죠. 그럼 차입자 입장에서 페널티를 부담하더라도 조기 상한 유리하면 당연히 조기 상환하게 되면 은행이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걸 따라서 조기 상한 위험. 오른쪽 조기 상한 위험 찾으셨어요? 별표. 그럼 대출자가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럼 조기 상환하면 대출 기간에 이자 수익이 줄게 되잖아요. 그럼 저당 투자가 은행입니다. 장기적 안정적인 자본수를 얻고자 채권을 매입하는데 조기 상환은 또 지분 운용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가셨죠. 자, 그럼 문제를 풀면서 한번 부연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문제를 3번에다 좀 달아놨는데, 3번. 자, 3번은 이제 조금 같이 좀 가면서 갈게요. 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들어갑니다. 아까 CD는 기준금리 들어갔었죠. 그럼 CD가 높아지면 대출금리도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높아지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다시 갈게요. 아까 CD와 코픽스는 다 무슨 금리다? 기준. 그럼 얘가 상승한다면 기준금리가 높아지겠죠. 그럼 대출금리도 반대로 하락한다, 상승한다. 상승하고, 아까 제가 초기에 대출 시점에서 어떤 금리가 더 높다 그랬죠? 고정이 변동보다 높다고 했나요? 그럼 몇 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2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기출인데, 자, 제가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연간 이자리 같은 1년 만기 대출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출제가 됐었는데, 자, 보세요. 이 기출인데, 자, 1년 만기에 만약에 12%가 된다, 연. 그럼 한 번 받으면 1,200만 원 받는데, 자, 은행은 어떻게 돼요? 횟수가 좀 많을수록 빨리빨리 받죠. 그럼 이거를 만약에 1, 2, 3, 4 쪽에서 4번 나누게 되면 3%씩 미를 받잖아요. 그럼 이자에 또 이자가 붙죠. 그럼 한 번 받는 게 나아요? 여러 번 나눠서 받는 게 나아요? 나눠서 받는 게 낫죠. 그러면 한 번 이자를 받는 기간, 자, 어떻습니까? 기간만 한 번 이자를 받는 것이 기간 사이 나누는 것보다 유리하겠어요? 불리하겠어요? 불리하죠. 그럼 한 번 받는 게 낫나요? 여러 번 나눠서 받는 게 낫나요? 나눠 받는 게 낫고요. 아까 대출 금리가 고정일 때 보세요. 대출 시점에서 예상보다 실제가 높아졌다면 은행이 못 올리죠. 그러면 금융기관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고 차입자가 이익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대출비율이 높아지면 지금까지 기출에서는 그냥입니까? 다 높아졌습니까? 자, 이게 높아지면 은행이 채무불이행 위험 가능성이 커지죠. 그럼 금리를 낮추겠어요? 높이겠어요? 높아진다는 거죠.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다?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쪽으로 가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아까 제가 저당 상환 방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거의 100% 시험에 나오는데, 페이지는 111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가시면은, 가셨어요? 자, 좀 안타까운 게, 보세요. 원리금 균등, 체증식, 원금이 빠졌어요. 뭐가 빠졌다? 원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안 빠졌어? 빠졌어? 빠졌죠? 시험 문제는 이 세 가지만 시험 문제 출제가 돼요. 그죠? 그래서 무슨, 보세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그 원리금과 체증식이 있는데 원금 균등은 없잖아요, 지금.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이쁘게 해놨죠? 이거. 지금 보고 계셔요? 이거는 이제 해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부분 원리금 상환 방식은 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만기 상환 저당 대출은 따라서 만기 일시 상환. 지금 111페이지는 보고 계셔요? 그 맨 밑에 만기 상환 저당이라는 게 있어? 자, 이건 따라서 만기 일시 상환. 그럼 무슨 얘기냐? 자, 그냥입니까? 원금의 만기 상환하고 대출기간에 이자만 내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출제되지 부분 원리금은 안 나와요. 그럼 부분 원리금은 어떻게 돼? 차입자 대출자 간의 변제 만기돼도 원금 완전히 상환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상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지우세요. 부분 원리금 상환 방식은 안 나오고, 따라서 원리금 균등, 체증식, 만기 일시 상환, 요것만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원금 균등이라는 건 그냥이야 원금이 균등해. 원리금이 균등하고 점증식은 조금씩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몇 가지에 대한 이 방식이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이해하셨어? 그래서 이제 원금과 원리금이 계산 방식이 나오기 때문에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거치기간 같은 게 있는지 아시죠? 담보대출 좀 받아봤어야 돼요. 거치기간 아세요? 거치기간? 돈 많이 받아서 알아요. 그러면 거치기간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어요. 거치기간 동안 그냥입니까? 이자만 냅니까? 그럼 거치기간이 끝나면 상환을 해야 되죠. 그럼 상환한다는 건 원금만 상환해요? 이자도 상환해요. 그런 방법이 다 세 가지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세 가지가 어떤 게 있어? 불러봐요. 그 다음에 최정식이 있다는 거죠. 찾으셨습니까? 근데 우리 시험 문제 딱 어떤 대상을 정해주는 게 최정식 하나밖에 없어. 최정식은 그냥이야 처음엔 조금 내. 그러면 소득이 좀 어떻게 낮은 사람이 원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미래에 늙은 젊은. 젊은 나오는 거 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갈게요. 자, 그러면은 상환하는 방법이 같다, 다 다르다. 다르죠? 조건은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예전에 했었는데 계산 문제가량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예전 했던 거 그냥 그대로 갈게요. 또 새로 하게 되면 힘드니까. 자, 우리가 저당 상환 방법 또는 자금의 상환 방법, 저당 대출 방식이라고도 나오거든요. 만약에 융자액을 그냥 1,000만 원 잡고요. 융자 기간을 10년을 잡았다. 보통 이제 고정금리로 이제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연 10%라면 자, 조건은 틀려요. 조건은 같아요. 근데 상환하는 방식이 틀리죠. 그래서 어떤 상환 방식을 쓰느냐는 거죠. 자, 그러면은 원금 균등은 말 그대로 그냥요. 원금이 균등해요. 글씨에 적혀져 있죠. 원금 균등. 그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그냥이다. 원금이 균등하다. 따라서 글씨에 나와 있다. 원금이 균등하다는 건 다 알고 있죠. 근데 다른 걸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원금이 균등하다는 건 우리가 글씨에 나와 있는데 뭘 물어보냐. 항상 이자율이라는 건 상환된 금액에 적용시켜요? 남아있는 금액에 적용시켜요? 그럼 처음에는 상환이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그럼 갚아야 될 이자가 제일 많겠죠? 그런가요? 그럼 이자가 제일 많고 그냥입니까? 점점 이자가 줍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 이해 가셨어요? 노란 색깔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 납부해야 될 원리금이 제일 적다, 제일 많다. 많죠. 이건 이제 월부금이라고도 하는데 그럼 최증식이겠어요? 최감식이겠어요? 최감식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감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은 원리금이 균등하죠. 자, 그럼 얘는 원금이 균등해요? 원리금이 균등해요? 균등상환 방식입니다. 상환 방식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구할 때 무슨 상수를 써요? 상수가 저당 상수밖에 더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구할 때 융자액에다가 저당 상수를 이용하죠. 그럼 저번 시간에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을 때 저당 상수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었습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었습니까? 저번에 풀어봤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죠? 원금 균등은 그냥이야 저당 상수가 필요 없어. 전체 금액에서 그냥 기간을 나눠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원리금 균등은 저당 상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걸 구해야지만 원리금을 구할 수 있죠. 자, 이건 원금이 균등합니까? 원리금이 균등합니까? 그러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아니, 적혀져 있으니까. 대화를 하자. 적혀져 있잖아. 천천히. 그럼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차지하는 원금과 이자의 비중을 물어봐요. 그럼 얘나 그냥입니까? 상환이 됩니까? 그럼 이자는 상환된 금액이 좋게요? 남아있는 금액이 좋게요? 그럼 이자가 점점 줄겠죠.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초기에는 이자가 많습니까? 많고 이자가 시간이 갈수록 준다는 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럼 당연히 밑에 있는 게 원금일 거 아니에요. 그럼 원금은 그냥요 증가를 해요. 증가한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되고요. 자, 그럼 계산 방식이 나오기 때문에
자, 원금 균등은 저당상수가 필요 있다, 필요 없다. 융자에다가 그냥 기간을 나눠버리면 되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1,000만 원에다가 10년 아니면 100만 원씩 원금이 상환되겠죠. 자, 그럼 100만 원씩 원금이 똑같겠죠. 갑니다.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그럼 100만 원씩 상환이 돼요. 원금이. 근데 원금만 내야 돼요? 이자도 내야 돼요? 처음에는 상환이 됐나요? 아직 안 됐나요? 그럼 이자가 얼마예요? 100만 원 내야 되죠? 그래서 100만 원이니까 200만 원을 내게 돼요. 초기에 그냥입니까? 납부할 금액이 많습니까? 그러면서 잔액이 줄면서 이자도 줄죠? 100만 원씩 빠지니까 10만 원씩 빠지겠죠? 190만 원, 180만 원. 그럼 마지막에 100만 원만 나오니까 10만 원이니까 110만 원이 됩니다. 최증식이에요? 최감식이에요? 자, 얘는 그냥요, 저당상수를 이용해야 돼요. 자, 뭐 0.13 정도 떨어진다고 나옵니다. 시험 문제. 그럼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30만 원씩 상환하겠죠. 그럼 130만 원이라는 건 그냥요, 당연히 원리금이에요. 원리금이 일정합니다. 그럼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면 원금이 되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자가 상환됐어요? 상환이 안 됐어요? 그럼 따라서 이자는 같다? 원리금만 틀린 거지 이자는 동일하죠. 이자를 빼가지고 100만 원이니까 처음에는 원금이 30만 원 남죠? 그런가요? 그러면 그냥 해야 돼요? 이걸 상환해야 돼요. 자, 그럼 1억에, 자, 1,000만 원에서 30만 원 빼면은 970이 남죠? 그럼 10%는 97만 원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130만 원에서 97만 원 빼면 얼마예요? 제가 할게요. 33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그냥요, 이자는 줄어들어요. 원금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최증식 상환 방식은 미래의 늙은이에요? 젊은 층이에요? 그럼 소득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원하겠죠. 그러면 점증식은 처음에는 많이 낸다, 처음에는 적게 낸다. 적게 내고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60만 원밖에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원리금이 이자에도 못 미치죠. 그래서 상환도 이제 적게 하다 보니까 만약 원금을 상환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는 잔액이 1,040만 원이 돼요. 그럼 그냥입니까? 잔액이 더 늘어났습니까? 그럼 초기서부터 마이너스 상환이 되겠죠. 부회상환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럼 가볼게요. 얘가 초기에 60 내고 얘는 200 내고 얘는 130이니까 얘가 제일 많이 내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시험 문제가 그래프가 두 가지가 떴어요. 따라서 원리금, 잔금 두 가지가 떴거든요. 자, 그래서 원리금 상환은 쉬운 게 들어보시면은 초기하고 후기를 봤을 때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 원리금 균등부터 그세요. 무슨 균등부터 거라? 원리금 균등은 그냥요, 원리금 당연히 균등해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원리금 균등부터 구고요. 원리금 균등부터 구고, 그 다음에 점증이나 체증은 처음엔 적게나 조금 내죠. 점점 늘어나니까 이게 점점점 늘어나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점증, 체증식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처음에는 많이 내는 게 그냥입니까? 원금 균등입니까? 원금 균등이 적어요? 제일 많아요. 많으니까 체감식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초기에는 누가 제일 많이 내죠? 원금 또 원리금, 체증식이 제일 적게 내겠죠. 우리가 후기에 가서는 이게 반대가 되겠죠. 근데 잔금이라는 게 좀 어렵게 떴어요. 그럼 잔금은, 자, 잔금을 봤을 때, 자, 이렇게 초기하고 후기를 봤을 때, 처음에는 이제 1,000만 원인데 이 잔액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1,000만 원이, 자, 아까 원금 균등은 그냥요, 원금이 균등해요. 그러면 1,000만 원에서 900, 800, 700 이렇게 되겠죠. 그럼 따라서 일정하다. 근데 자, 원리금 균등은 그냥입니까? 초기에는 원금을 조금밖에 안 냅니까? 나중에 많이 내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만 줄다가 나중에 많이 주는데, 자, 중요한 거는 체증식은 그냥요, 갚을 금액이 아까 많았어요. 그럼 잔액이 높았다가 떨어지죠. 그럼 초기서부터 부의 상환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럼 초기서부터 부의 상환이 발생되는 건 무슨 식 상환 방식이다? 체증식이 돼요. 그러면 중도 상환 시는 반대인데, 들어보세요. 자, 아까 근데 차입자하고 대출자가 똑같을까요? 차입자하고 대출자 입장이 다를까요? 다르죠. 자, 차입자는 어떻게 돼요? 얘 입장은 부담이 크지만 얘는 빨리 원금을 회수할 수 있죠. 원금 회수가 적고요.
자, 그럼 갈게요. 처음에는 누가 제일 많이 내죠? 원금균등, 원금균등. 또 원리금. 그 다음에 세증식이죠. 잔액은 그냥입니까? 바뀝니까? 그럼 중도상환시 잔액이 누가 제일 많이 남겠어요? 그러면 많이 남는다는 건 기다립니까? 납부할 이자가 많습니까? 그럼 전체 금액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떻게 돼? 반대니까 원리금 균등이죠? 그럼 잔액이 제일 적게 남는 게 누구죠? 원금 균등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제 걸 보고 갈게요. 자, 갑니다. 자, 원금 균등은 그냥이야 원금이 불변이에요. 얘는 원리금 뭐가 불변이죠? 원리금이 불변이죠. 지금 보고 있나? 얘나 그냥입니까? 이자는 줄어들어. 똑같다는 거죠. 맞죠? 당연히 얘는 그냥이야 원리금이 감소해. 얘는 원리금이 불변이고 원금이 불변이고 원금이 증가하죠. 다시 간다. 원금은 뭐가 불변이야? 그냥 있는 대로 읽어주세요. 뭐가 감소해? 원리금도 감소하죠. 초기에 그냥이야 회수가 빨라. 나중엔 잔금이 작게 남죠. 자, 만약에 1,000만 원에서 10년 상환인데 딱 5년 됐으면 500만 원이 상환되겠죠. 반이. 자, 얘는 그냥입니까? 원리금이 불변입니까? 이자는 어떻게 되고? 줄고 원금은 늘어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아까 반이 되면은 1000에서 500이 상환됐죠. 얘는 그냥입니까? 기간이 좀 깁니까? 500이 상환되는 기간이 3분의 2 정도 걸린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점증식은 미래 늙은이야, 젊은이야. 그 다음에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길어야 돼, 짧아야 돼. 너무 길면 채무행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따라서 젊고 짧고, 늙고 길고 찍으셔야 돼, 젊고 짧고 찍으셔야 돼. 초기 회수가 빨라, 느려. 잔금이 많이 남죠? 상환 초기서부터 그냥이야, 부해상환이야. 부해상환. 갑니다. 자, 지금 111페이지 보시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어요. 그럼 얘는 원금에 대한 일정 기간, 일정률의 이자를 매월 지불하고 융자 기간 만기에 원금이 만자씩 상환되는데, 자, 원리금은 무슨 상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저당 상수. 대출 기간 동안 원리금 상환액은 저당 상수가 융자액을 곱해야겠죠. 맞나요? 얘는 초기에는 그냥이야 이자 상환이 많아. 후기로 갈수록 원금 상환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씁니다. 아파트 장기 조립할 때. 이해하셨죠? 장기적으로 이제 차입자가 이해하기 쉽고 장기적 계획을 세우기가 쉬운데 젊은 세대의 경우는 초기에 또 부담이 갈 수 있으니까 체증 수 있겠죠. 그럼 체증식, 점증식은 초기 상환이 많아, 적어. 시간이 갈수록 상환액이 증가되죠. 그 다음 장점은 미래에 안정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젊은 층인데, 자, 이렇게 보세요. 이 체증식은 소득이 감소할 걸 예상돼요. 얘는 증가할 걸 예상돼요. 증가할 걸 젊은 층이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안정된 젊은 층이라 하고, 대출금 회수는 처음에 빨라요? 좀 느려요? 그럼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지죠. 그러면 그만큼 이자가 더 많이 내겠죠. 금리가 높아지겠죠. 초기서부터 부해상환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문제 드린 거를 풀어보세요. 자, 아까 문제가 4번 문제를 맞히셔야 합니다. 스타트. 정답은 2번만 맞죠? 저당 대출에 대한 저당 상환만 보면 돼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칠판. 아까 원금이든 원리금이든 그냥입니까? 첫 해는 상환이 안 됐습니까? 안 됐죠. 대답해 봐요. 그럼 100만 원이 똑같았죠. 그렇죠. 근데 그냥입니까? 상환이 됩니까? 그럼 갈수록 그냥요, 이자는 줄어들어요. 줄어든다는 건 공통적이죠. 지금 보고 있나? 그럼 이걸 응용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그냥이야, 이자가 줄어. 그럼 원금은 어떻게 돼요? 늘어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1번에 뭐가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원리금과 원금은 둘 다 공통적인 건 뭐가 준다? 이자가 감소하죠. 대답해 다음 넘어가요. 감소하죠? 그럼 5번을 응용해 보란 말이에요. 그럼 얘도 그냥이야 원리금 균등도 이자가 감소를 해. 그러면 원금은 다시 증가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만기 전에 중도 상환할 경우 미상환 대출 잔액은 칠판. 누가 제일 많이 남았어요? 체증식. 그 다음에 원리금, 원금이 제일 적게 남죠. 2번이 정답인가요? 자, 그 다음에 자, 체증식은요. 미래 소득 증가가 예상된다고 나와있죠. 근데 만약에 미래 소득이 감소된다 돼야 돼요? 증가될 걸로 예상한다 돼요. 증가될 거. 예상 감소된다고 나왔었거든요. 그럼 감소가 맞겠어요? 증가가 될까 맞겠어요? 증가 예상되는 거죠. 젊은 층은 맞죠.
근데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길면은 채무의 가능성이 커져요. 그럼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여기서 사람이라는 건 차입자를 얘기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따라서 젊고 짧고 늙고 길고 찍으면 안 되겠죠, 그죠? 꼭 체크하시고. 자, 4번은 차입자 입장이어요? 대출자 입장이에요? 빨리 회수하는 게 낫죠. 그 원리금이 원금 방식보다 회수가 빨라요? 회수가 느려요? 느리다. 그럼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요 문제 괜찮습니다. 제가 냈지만 아주 잘 냈어요, 이거. 그래서 아주 그냥 어떻습니까? 아픈 데를 막 긁었어요. 그래서 다 요거만 하면 좀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일단은 제가 요거는 이제 지분금융, 부채금융, 메자닌금융은 제가 이건 전체적인 거 먼저 하고 오겠고요. 일단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되니까 11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13페이지 가시면 저당 채권의 유동화 제도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찾았습니까? 가볼게요. 자, 밑에 113페이지 가시면은 그림이 하나 보이시죠? 이게 따라해보세요. 보금자리론. 들어보셨어요? 그럼 보금자리론은 주택의 무주택 서민들한테 장기저리로 대출해 주죠? 나 지금 113페이지 보고 있는데.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차입자가 무주택 서민한테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 채권이라는 게 넘어가죠. 그래서 채권. 자, 저당권 설정된 채권이 차용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한단 말이에요. 그럼 은행은 자, 채권이 많아지고 현금이 부족하면 부도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동화 중개기관이 따라해보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 HF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그 중개기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그 채권을 그냥 해요. 가지고 사와서 다시 투자자한테 팔죠. 그때 증권을 발행하는 게 MBS란 말이에요. 뭐다? 그럼 MBS를 발행하면 그냥입니까? 또 현금이 들어옵니까? 들어오면 또 은행한테 줄 수 있죠? 그래서 이 보금자리론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구조가 무슨 구조다? 보금자리론 구조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이 구조가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있어야지만 무주택 서민들한테 많은 돈을 대출해 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머릿속에 두시면서 저랑 같이 가죠. 들어갑니다. 갑니다. 자, 그럼 저당 시장은 몇 차가 있어요? 1차, 2차. 그 1차, 2차를 바꿔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입자가 있으면 제가 몇 차라고 그랬고 1차. 투자자가 있으면 2차. 그래서 요거를 어차피 MBS도 해야 되니까 천천히 한번 적으면서 갈게요. 그래서 이 구조가 그냥이다 보금자리론이다. 보금자리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금자리론이다 보는데 솔직히 이제 MBS가 좀 MBS에 대한 구조가 어렵지만 제가 예전에 뭐 콜방원이든지 야매 기억나시죠? 그쪽은 이제 조금 야매 쪽으로 가셔야 좀 여러분이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편법을 좀 써서 갈 텐데 일단은 이 구조가 몇 차 시장과 몇 차가 있다. 1차와 2차. 천천히 들어보세요. 지금 113페이지 그림이 보이시죠? 그죠? 갑니다. 자, 지금 무주택 서민이에요. 차입자가. 그래서 지금 3억짜리 집을 아파트 살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거기 보시면은 1차 대출 기간이라고 돼 있죠. 이게 은행이에요. 그래서 얘가 대출자라고 합니다. 대출자한테 자금을 대출받아요. 은행한테. 대출받게 되면은 자금을 대출받으면 근저당 설정한다는 얘기, 저당권 설정하죠.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이에요. 주택을 저당 잡아서 이 차용증, 채권을 넘기는 거죠. 그럼 얘는 현금을 주고 채권을 가져오겠죠. 그럼 그냥입니까? 현금이 부족해집니까? 그럼 얘가 부도날 수도 있죠.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 현금을, 자, 이 채권을 현금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제목이, 자, 따라서 저당 채권 유동화 책에 보고 계셔요? 그럼 저당 채권을 그냥 해야 현금화 시켜. 유동화 시킨다는 건 현금화 시키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아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따라서 HF, HF가 유동화 중개기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한테 자금을 주면 그냥이야 이 채권을 은행이 매각해. 그럼 채권을 사오죠. 대답해 봐요. 그러면 그냥요
채권이 줄고 현금이 많아져요. 따라서 유동성은 증가한다. 거기에 따른 유동성 위험이 감소할 수 있죠. 그럼 대출력이 확대되니까 한대행정 재원을 많은 사람의 차입자와 보통 우리가 수요자한테만 빌려줍니까? 건설회사, 공급자한테도 빌려줄 수 있죠. 거래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HF가 그냥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역할을 하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그래서 얘가 가만히 있나요? 또 투자자한테 파나요? 팔아서 증권을 발행하죠. 그래서 자금을 주고 투자자한테 판단 말이에요. 근데 저당이 은행이 하나 있겠어요? 굉장히 은행이 많겠어요. 그 저당을 모아놓는다 해서 저당풀이라고 하거든요. 저당풀. 그래서 쪼개갖고 얘가 원하는 것만큼 쪼개서 MBC야, MBS야. MBS를 발행하죠. 웃겨? 이게? 그러면 주택에다가 모기지가 저당이고 빼기 담보고 S가 증권이에요. 그럼 따라해보세요. 주택 저당 담보 증권. 그냥이야 주택을 저당 잡았어. 그 담보로 증권화 시켰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따라해봐요. 채권을 증권화. 채권은 그냥이요. 이건 어떤 지분입니까? 이건 채권의 차용증입니까?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이건 주식 형태로 발행해요? 채권이에요. 주식은 배당을 먹잖아요. 채권은 그냥이야 만기가 있어. 그럼 이자를 먹겠죠. 이해해야 되는데, 그럼 얘도 자기 지분을 판 게 아니라 타인 자본을 조달해 온 거죠. 그렇다고 해서 부채금융, 부채증권, 부채증권이라고 해요. 부채금융이라고 하고 또 부채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투자자는 그냥요 이자 수익을 먹어요. 만기가 있고 이자가 있잖아요. 맞죠? 그럼 저당 수익률이 이자 수익이죠. 그럼 저당 수익률이 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만족해야겠죠. 그 요구 수익률. 그래서 항상 따라봐요. 학계론에서 요구가 나오면 작아야 된다. 얘가 더 커야겠죠. 이걸 만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이 MBS가 국공채라고 아시죠? 그럼 국공채가 그냥입니까? 좀 이자가 낮습니까? 거기 경쟁이 많이 심하기 때문에 보통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해요. 국민연금관리공단 들어보셨죠? 개인 투자자는 수익이 많이 안 나거든요. 그럼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자가 조금만 높아도 이익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자 지금 정기금 이자가 1.5% 주면은 얘가 한 2.0% 주면은 많이 주는 거죠. 그러면 저당 투자가 그냥입니까? 저당 수익 요구 수익 만족해야겠죠. 그래서 자 얘가 1차 대출 기간이면 얘가 2차 대출 기간이에요. 대출 기간. 그래서 자, 이 차입자의 저당에 대한 그 수요자와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진 시장은 1차 저당 시장. 자, 몇 차 저당 시장이라고요? 자, 칠판. 그럼 1차는 그냥요, 차입자가 있어요. 그러면 저당 채권이 형성된 거지 매매된 건 아니잖아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얘네들은요, 이 대출자가 이 저당권을 반드시 유동합니까? 자기가 보유할 수도 있습니까? 팔기도 하겠죠. 맞나요? 근데 지금 요거 얘네들 1차 대출기간과 2차 투자자로 이루어진 시장은 몇 차 저당 시장? 2차. 여기는 저당 채권이 형성됐어요. 채권이 매매됐어요. 유동하는 데 역할을 했죠. 그럼 1차 차입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신경향은 여기는 자 따라해봐요. 주택 자금 대출 시장. 자금을 공급한 거야? 요 대출해 준 거야? 자금을 공급한 게 아니죠. 근데 여기는 자금을 대출해 줬어요. 자금을 여기다 공급해 줬어요. 자금 공급 시장이란 말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여기는 주택 자금 대출 시장이어요. 자금의 공급 시장이에요. 공급 시장이 되겠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럼 몇 차, 몇 차가 완전히 틀리겠어요. 1차, 2차. 아시겠죠? 그죠? 그럼 갈게요. 자, 이 수요자가 차입자죠. 그럼 차입자가 나오면 몇 차? 투자자가 나오면. 자, 여기는 그냥이야 자금을 대출해 줬어. 자금을 공급해 줬죠. 얘기해봐요. 그럼 저당이 유동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몇 차다? 2차. 자, 그럼 2차는 1차 차입자와 직접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유동화의 효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간접적으로 자, 지금 여기가 부동산에 대한 대출 시장이라면 저쪽은 자본 시장이니까 간접적으로 돈이 들어오죠. 장기적으로 장기조를 빌려주고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대출 기간은 많은 재원이에요? 한정된 재원이에요? 많은 재원이 있으면 유동화 안 했겠죠.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차입자와 공급자한테 빌려줄 수 있고요. 특히 자본시장이, 주시장이 심취했을 때 그 자금의 흐름을 외국으로 방지해주고, 그럼 은행은요, 다 안 좋아져요? 다 좋아져요? 다 따라서 좋아진다. BS는 현금 보유비율,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건 현금 보유비율이 제고된다는 거, 따라서 재고,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대출력이 축소되겠어요? 확대되겠어요? 유동성이 높아지죠? 위험이 작아지겠어요? 따라서 다 좋아진다. 좋아진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우리 시험 문제가, 보세요. 여기가 그냥입니까? 1차 저당시장입니까? 그럼 1차 금리가 2차 금리보다 높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대출 금리가 실질적으로 예금리가 높잖아요. 그죠? 그럼 대출 금리가 1차가 높아야 된다는 것은 왜 그러냐. 자, 얘네들은요,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원리금을 지면 나중에 또 심부름을 해주거든요. 그럼 중간에 그냥입니까? 요거 수수료를 받습니까? 그 마진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점점 이자가 낮아지겠죠. 그럼 몇 차가 높아야지만 유동화 되는 거예요. 1차. 그럼 2차가 높아야 돼요? 2차가 높아야 돼요. 1차가 높아야지만 유도가 된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얘기 좀 해보자. 자, 그냥이야 중간에 요걸 또 먹어. 그럼 얘가 크고 점점 먹는 게 많지? 조금씩 먹다 보니까 얘는 2%밖에 못 먹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뭐 몇 차에 대한 비중이 높아야 돼? 1차. 암기 안 해도 되는 게 공인중개사도 몇 차가 있어? 개론이 몇 차야? 그럼 1차가 올해 합격하면 내년에 면제주지? 몇 차가 중요하다는 거야? 개론이 몇 차? 열심히 하고 있어. 2차 중요하다는 거지. 그럼 몇 차가 더 중요하다? 1차. 그럼 2차보다 더 중요하죠? 근데 2차의 투자자들은 저당 수익률이 요거보다 더 커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갑니다. 자, 113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113페이지 의 있어요? 그럼 읽어볼게요. 저당 채권을 그냥요 유동화했어요. 현금화. 그럼 우리 부동산은 현금화되기가 좀 어려운 자산이죠. 비유동성 자산을 부동산 아까 MBS로 증권화 시켰죠. 그래서 여러 자본시장의 자금을 부동산 시장에 흘러 들어오게 한 거죠. 자, 그럼 저당 채권을 증권화해서 투자상품으로 자본시장에서 팔았죠. 유통시켰어요. 그러면 저당 채권의 유동화는 1차 시장에 형성된 저당 채권을 2차에 유통시킴으로써 자본시장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본시장의 단기 자금을 부동산 장기 자금으로 대체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장점은 아까 은행이 대출 재원이 축소됐어요? 확대됐어요? 투자자도 다양한 금융상품에 제공받을 수 있죠. 대출자는 또 자금에 대한 조달, 장기 운영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요. ABS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ABS는 차에 장착시키는 거야? 자, 그럼 ABS는, 자, 이건 따르세요. 자산. 그럼 자산하고 주택 중에서는 자산이 더 넓은 개념이죠? 그럼 이 ABS 안에 MBS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이다? MBS는 주택만 저당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넓은 개념이라고요? ABS는 주택만 들어가요? 여러 자산이 다 들어가요. 보유고 있는 자산들을 다 유동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나? 대출채권, 부동산 다. 그러면 또 특히 이제 SPC라는 특수 목적회사한테 넘겨서 자산을 담보로 주권을 발행해서 매각하는 거지. 근데 MBS는 자산이야 주택만 돼. 그러면 ABS가 더 넓지? 얘기해봐요. 근데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이야 MBS야. 그러면 그냥이야 이건 주택만이야. 금융기관이 주택저당 채권만 넘긴 거지. 유동화 전문회사 매각해서 그 자산들의 기초로 발행한 채권을 MBS라고 하지. 넘겨보세요. 자, 그러면은 몇 차가 있다? 차입자가 있으면 몇 차? 투자자가 나오면. 그럼 1차는 차입자와 저당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죠. 저당 채권이 형성됐고 1차 대출기관 저당을 직접 자신의 포트폴리오 구성하기도 하고 자금 부족할 때 팔기도 하겠죠. 자, 2차 갑니다. 2차는 저당 대출기관과 저당 채권 투자하려는 투자에 이루어진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이에요. 그럼 1차 대출기관, 2차 저당 시장에 저당을 팔아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이때 2차는 차입자. 자, 아까 제가 2차 저당 시장과 차입자는 아무런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자, 2차도 마찬가지예요. 1차에 매입한 저당 채권을 반드시 매각하진 않겠죠. 보유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차의 저당 시장의 존재로 저당 채권 유동화됨으로써 주택이 충분히 확보되면서 자금이 저당 유동화 제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럼 저당 유동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몇 차 시장이었어요? 2차였죠. 아까 유동화 중개기간이 우리나라는 HF가 한다 그랬죠. 그래서 2차 대출기관 역할을 하며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공사에서 하는 거죠. 그럼 공신력이 제고가 높아지니까 위험도가 낮아서 가상금리가 낮게 적용돼서 조달 비용이 주택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위험이 높아요? 좀 위험이 낮아요? 그럼 저리로 빌려줄 수 있죠. 그래서 저당 채권의 통합, 표준화 채권을 발행해서 비용 절감으로써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밑에 가시면은 증권이 두 개가 있어요. 무슨 증권과 무슨 증권이 있어요? 지분증권과 부채증권이라는 게 있나? 자,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주식을 발행했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내 지분을 팔았습니까? 그건 무슨 증권이죠? 지분증권이에요. 지금 보고 있나? 그럼 여러분들은 지분을 투자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요 배당을 먹어요. 내 자기 자본을 조달한 거에 대한 것을 가져가시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지금 MBS는 자 그냥요 채권을 증권화 시켰어요. 채권은 차용증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려온 거죠. 얘기 좀 해봐. 그럼 그냥이야 이건 부채야. 그러면 내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조달한 증권이죠. 그럼 이거는 그냥이야 이건 채권 형태야. 그냥이야 만기가 있어. 이자를 먹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거는 내 지분을 판 거야, 타인 자본을 조달한 거야. 그럼 얘들한테 이자를 줘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럼 MBS와 ABS도 다 지분이다, 부채다? 부채 증권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저당담보증권의 개념. 저당대출기관, 저당회사, 기관투자사에 자신의 소청하거나 사들인 저당을 담보로 발행한 증권을 이 저당담보증권이 따라서 MBS. 자, 발행기간은 1차, 2차 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우리나라에서는 2차에서만 해요. 어디서만 한다? 근데 1차도 그냥이다. 발행할 수는 있다. 아까 SPC라는 유동화 전문 회사가 있었죠? 그걸 직접 설립하거나 이 회사를 통해서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2차만 발행한다. 1차에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오른쪽 가시면 이제 종류가 따라서 MPTS, MBB, MPTB, CMO. 따라서 머리 아파. 야매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일단 6번만 풀고 이건 좀 쉬었다 갈 건데 일단 6번을 맞춰보세요. 5번은 이따가 풀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본인 얘기 안 해도 다들 다 얘기하고 내가 풀 거예요. 마지막 알아야지 풀 거네, 5번은. 가장 옳은 거 찾아보세요. 이걸 맞힐 수 있어야지만 1차, 2차를 다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당시장의 구조에 관한 기술이다. 가장 옳은 것은 3번 맞죠? 자, 이렇게 볼게요. 스피드 게임입니다. 투자자가 나오면 몇 차죠? 2차죠. 저당 대부를 원하는 사람이 수요자가 차입자거든요. 차입자가 나오면 1차로 가는 거죠. 무슨지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었어요? 투자자 나오면 몇 차? 차입자 나오면. 이걸 노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읽어볼게요. 투자자 나오면 몇 차가 되겠어요? 자, 이 2차는 대출기관과 투자자 사이에서 저당을 사고 팔죠. 얘기해보세요. 저당을 사고 파는 건 몇 차에서 팝니까? 2차. 맞나요? 1차는 자금을 대출해준 시장이죠. 그러니까 차입자가 등장하는 거죠.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가 차입자라는 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금융기관이 저당 대부를 제공했죠. 몇 차? 1차. 바뀌었나요? 잘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1차 대출기관은 2차에 그들이 설정된 저당을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죠. 자, 요게 이제 어려운데 아까 몇 차 금리가 높아야 된다 그랬죠? 1차. 자, 그럼 2차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모조당이라는 건 뭐냐면 따라서 1차 금리. 자, 뭐가 된다는 건 어떻게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요걸 모아뒀던 건 얘가 근거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조당의 수익률은 여기 대출의 1차 금리를 얘기를 해요. 그럼 반대로 2차에 대한 수익률의 금리가 1차보다 높을 때, 낮을 때 반대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자, 여러분들 차입자는 몇 차에 있는 거죠? 그럼 2차와 관련이 있을까요? 아무런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저랑 여러분들 보통 대출을 받게 되면 그냥입니까? 1차에서 끝납니까? 우리가 관련되는 건 없잖아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게 여기서부터가 이제 은행이 하는 업무가 되잖아요.
이해하셨죠? 그죠? 이게 보금자리론이에요. 보금자리. 따라서 보금자리론, 모기지론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은행 가고 이제 아는 척 하는 거예요. 보금자리론 하면은. 이게 이제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했죠. 그래서 이 저당 채권, 요거를 한국대금융공사한테 팔 거죠? 그럼 은행이, 어머, 깜짝이야! 어떻게 하지? MBS 발행할 거죠?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차입자와 이 차와는 전혀 상관이 없겠죠. 언더스탠드? 그럼 이 차는 저당권의 차입자와 밀접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몇 차와 몇 차가 틀리다는 거예요. 1차, 2차가 틀리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바꿔낸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쉬었다 가야 되는 게, 머리 아파. 큰일 났어. 그냥 영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를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저번에 왜 콜방어는 세 글자 이렇게 잡는 거 가르쳐 드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좀 가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요건 이게 지우지 마세요. 놔두세요.